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은 겨울방학을 맞아서 이와 관련된 알찬 소식부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올겨울방학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요.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답니다. 네, 신고 한 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봉사 시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신고 방법은요.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우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이후에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 신청을 하시고 또 안전신문고 웹이라든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만큼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안전신고 생활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 겨울방학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톡톡 안전연구소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총 2회에 걸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독점 공개 119 X파일부터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저녁 9시 반, 강서구 염창동 공항대로입니다. 택시와 버스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버스 승객들 중 7명이 목과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승객들은 안전하게 귀가 조치됐는데요. 문제는 택시입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중상을 입고 오도 가도 못한 채 택시 안에 갇혀 있는데요. 심하게 훼손된 문 때문에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팔을 걷어붙인 119 대원들. 유압 전개기를 이용해 문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교통 정리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뒤이은 차량들의 2차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변 차량들의 길을 안전하게 터주는데요. 잠시 후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마침내 구조됩니다. 얼굴에 출혈이 심하고 목과 등 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택시 운전자의 상태는 더 심각한데요. 먼저 얼굴 출혈부터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왼쪽 어깨를 크게 다쳐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통행 차량이 많은 공항대로. 다행히 2차 사고 없이 교통사고 현장이 수습됐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이후에 2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교통사고가 빨리 수습돼서 다행이었는데요. 네. 요즘 이 교통사고 주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2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트래픽 브레이크가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금정 소방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래픽 브레이크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트래픽 브레이크란 말은 서행을 유도한다는 뜻인데요. 경찰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가 사고 현장 전반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후속 차량의 속도 저하를 일부러 유도하는 교통 통제 기법인데요. 교통사고 주변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 주변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유도하게 됩니다. 네, 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그 2차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이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안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매우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 처리 시에 이 사고자와 현장 조치 인력의 안전을 위해서 차로를 추가 차단할 수 있고요. 갓길로 차량을 옮겼을 때에도 주변의 통행 속도가 높다면 최하위 차로를 추가 차단해서 저속 주행을 유도하게 됩니다. 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주변에 차량 정체를 일부러 좀 유발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제도가 도입될 만큼 2차 사고 발생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2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27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12월 23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됐습니다. 네. 네, 미국과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별도의 장비 없이 이 순찰차 한 대만으로 이렇게 사고 초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건 출퇴근 시간이나 바쁠 때 차량 정체가 일어나면 사실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도로에서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교통 상황에 맞춰서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하기로 했는데요. 2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정체 구간이 아닌 고속 주행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또 그런 시간대에서는 굳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일부 도로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지만요. 올 3월부터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3월부터 전국 도로에 또 확대 시행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또 트래픽 브레이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또 어떻게 또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요, 경찰관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 위반으로 간주되어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2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래픽 브레이크가 좀 도입이 됐습니다. 저속주행으로 차량 정체가 일어나서 좀 어떤 그 운전에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독점공개 129X8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저녁 7시 30분경 아파트 3층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내 불길이 창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구조대원들. 아파트 소화전 호수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섭니다. 이웃집으로의 확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계속 번지는 불길. 화재는 아파트 작은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열기를 작동시킨 채 외출을 한 탓에 침구와 옷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진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시 후 진압을 시작한 지 10분여 만에 불길은 완전히 사그라들었는데요. 다행히 아파트 현관문이 닫혀 있어서 이웃집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열기를 작동시킨 채 외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현관문이 닫혀져 있어서 그런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네, 이 아파트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방화문이란 화재가 났을 때 일정 시간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방화문은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화재에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방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이 현관문이 열리고 안 열리는 거에 어떤 차이에 따라서 이 화재 피해에도 또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화문인 현관문을 닫아야 화염이나 연기가 더 이상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단실 출입문도 이 방화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계단실의 출입문이 화재 시 개방되어 있으면 계단실로 화염이나 연기가 유입되고 수직으로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에 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피하실 때는 현관문과 계단실 출입문 등을 닫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현관문은 방화문이 아닌가요? 네, 이렇게 다가구나 이런 그 단독주택도 방화문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방화구의 형성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이 아닌 경우들, 그러니까 방화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피할 때 현관문을 꼭 닫아야 한다 뭐 이런 강조사항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실제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교해 보면요. 단독주택이 2만 3천여 건, 아파트 1만 2천여 건으로 이 단독주택에서 1.8배 정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 한 건당 부상자 수는 단독주택이 0.06명, 아파트가 0.1명으로 오히려 아파트에서 부상자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덧붙여서 설명을 더 드리면은요, 이 한 건물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또 이제 출입구와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아파트의 이 주거 특성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입문을 닫는 것 이게 더더욱이 강조가 되고 네. 있습니다. 출입문이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출입문 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실 그쪽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이 현관문 쪽에 불이 번져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면 이 반대편인 발코니로 대피한 뒤에 연기를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젖은 수건으로 연기가 유입될 수 있는 차단로를 막으신 후에 발코니에서 구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 모든 건물에서 양방향 피난이라고 해서요.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이 대피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관 이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코니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발코니 부분에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먹이나 발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충격을 주면 깨지면서 옆 이웃집의 이 발코니로 바로 네네네. 연결될 수 있어서 그쪽으로 대피하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라고 해서 한 2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에 방화구역으로 충분하게 방호되는 이러한 공간들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대피하시기 어렵다면 이 공간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대피하실 때 현관문을 닫고 대피하셔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좁은 2차선 도로입니다. 차량이 많아 서행 중인데요. 앞에 차량 깜빡이를 켜는 걸 보니 어디 식당이라도 가려는 걸까요? 이때 자전거도 지나갑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차량은 사각지대라 자전거가 안 보였을 테고 자전거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네요. 차량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자전거 충돌 사고였습니다. 앞에 달리는 두 차량 시끄러운 경적 소리를 내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슬아슬 사고가 일어나는가 싶더니 결국 사고로 이어지며 가드레일과 쾅! 고속도로를 달리다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복운전, 형사처벌될 만큼 중범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널 안을 주행 중인데요. 이때 빠르게 지나가는 한 차량. 차와 차 사이를 오가며 빠른 속도로 추월하다 결국 중심을 잃고 쾅! 2차 충돌까지 일어나는 대형 교통사고. 교통사고 중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죠. 생명까지 앗아가는 과속사고. 앞으로는 속도를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역대 최고로 A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네, 데다가 이 노로바이러스도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다 보니까요. 그만큼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잇따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어린이 안전사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2회 연속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정윤경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독감이다, 노로바이러스다 해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서 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 내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네, 최근 3년간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어린이 안전사고 총 7,600건 건을 분석했는데요. 네. 그중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바로 주택으로 전체 69.1%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정 내 안전사고 이런 경우에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네. 보통상 이제 어린이들을 14세 이하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네. 이 1세에서 3세, 그러니까 이 영아 시기의 아이들이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4세에서 6세, 이 유아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한 26% 정도 나타났고, 7세에서 14세,
그리고 이제 1세 미만의 영아 순으로 그렇게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기에서부터 뭐 초등학생까지 뭐 가정 내 안전사고 정말 안심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 보통 가정 내에서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추락 사고로 전체 한 31.3%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뭐 각각 한 22%,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화상 사고, 그리고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라든가 흡입하는 사고,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사고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집을 비웠을 때, 아이들만 있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확률이 더 많은가요? 예, 저희도 궁금해서 네. 저희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했을 때 이제 부모님들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어디에 계셨냐 그랬을 때 77.7%의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있었다라고 응답하고 그렇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모님의 부주의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가정 내에서 추락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추락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추락 사고는 첫 번째는 이제 가구에서 떨어지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실제 4개월 된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뒤로 떨어지면서 뇌진탕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발코니 난간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입니다. 실제 4세 여아가 부모님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발코니 난간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그렇군요. 그런 사고가 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제 몸을 가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절대 혼자 뭐 침대나 뭐 소파에 두지 마셔야 되고요. 가구에서 추락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침대나 뭐 가구에 올라가서 장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발코니나 아니면 창문에 밑에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만한 물건을 두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이제 발코니 추락 위험 때문에 아이들은 아예 발코니로 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창문 고정 장치라든지 잠근 장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아예 발코니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잘 해도 발코니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 응급처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골절이나 염자 이런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골절이 된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부목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병원에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간혹 이제 다리를 삐는 그런 염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요. 이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이나 얼음 주머니를 준비해 두셨다가 이제 수건으로 감싼 후에 네. 이 다친 부위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압박붕대로 그 다친 부위를 감싸주시고 그다음에 다친 곳을 약간 높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사실 또 가장 당황하고 놀라운 사고가 화상 사고가 아닐까 네. 합니다. 실제 집에서 또 어떤 경우에 화상을 또 많이 입게 되는 건가요? 네. 실제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화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전기밥솥의 수증기, 그렇구나. 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질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기의 온수. 그리고 요즘 전기 오븐들을 많이 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전기 오븐에 화상을 입거나 부모님들이 또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다림이나 고데기 이런 거에 그렇겠다. 화상을 좀 네.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기가 있는 물건들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시고 아이들이 그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죠. 네.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식탁보를 사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탁 위에 뜨거운 음식을 올려놨다가 아이들이 식탁보를 잡아당기게 되면 이 뜨거운 음식들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 식탁보 사용 특별히 주의하시거나 사용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흐르는 차가운 물에 충분히 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상이 발생을 하면 흐르는 차가운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식혀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거즈를 이용하셔서 상처를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화상 부위가 크거나 아니면 물집이 잡히는 2도 이상의 화상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물집이 잡히시면 이제 터트리시려고 하시는데요. 이때는 절대 터트리지 않으셔야 되는 그렇구나.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제가 요즘에 또 종종 보게 되는 뉴스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네네. 무언가를 또 삼키다가 기도를 막아서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실제로 이제 9개월 된 남자아이가 요즘 이 동전 네, 건전지 네, 있잖아요. 네, 네. 버튼형 건전지. 아. 예. 이 리튬 건전지를 아이가 삼켜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완구 같은 걸 보시면 부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품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동전을 삼켜서 삼키는 그런 삼킴 사고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난감 부품 또 특히 이제 이 소형 그 건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삼켜서 기도를 막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게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침이라든지 위액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이 발생해서 이 내상을 그러니까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세밀하게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아이가 작은 물건을 삼켜서 숨을 못 쉬고 좀 괴로워하고 있다. 이럴 때 또 대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네. 때 기도펫을 처치를 하는 일명 하임리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임리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하셔야지 되는 게 네. 맞고요. 그래서 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돌이 안 된 1세 미만의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아래쪽으로 항하게 한 다음에 등 두드리기를 하시는데요. 견갑골 사이의 등을 손 꿈치를 이용을 하셔서 세게 5번 내리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슴이 보이게 한 다음에 그 심폐소생술 하시는 것처럼 양쪽 젖꼭지 이 사이 그다음에 그 중간 부분 한 마디 아래쪽 네. 정도를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하셔서 5번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반복 시행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의 연령 아이들은 복부 밀어내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 등 뒤로 가셔가지고 배꼽과 명치 이 중간이 복부거든요. 예, 복부에 주먹을 갖다 대시고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이렇게 감싸시고 위로 세게 밀어 올리시면 됩니다. 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또 부모님의 정말 큰 관심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지대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할 때 또 안전사고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